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임성학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희망의 정치,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제15회 대전 미래기획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한국정치학회와 대전 미래기획포럼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식순에 따라 먼저 한국정치학회 회장이신 강원택 교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금년도 한국정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런 행사를 대전 미래기획포럼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더욱 자리가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우리 권 시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경사가 겹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간히 지방을 내려오게 되면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방에 오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 잘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중앙 집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라든지, 격차의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보게 되면 여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아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장님께서는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과 관련된 부분도 다음에 논의될 개헌과 관련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권 시장님 선거법 관련된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관계법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1956년에 만들어졌던 선거법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각종 규제로 가득 찬 정치관계법도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학회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개정안을 저희들 자체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국회에 청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힘을 합쳐주셔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다들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모임을 갖게 돼서 기쁜 마음을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익한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먼 길 귀중한 시간 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따라 한국의 정치에 희망을 주실 거라고 믿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세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오전에는 일하고 내려오면서 이게 사람이 운이 좀 따라야 돼요. 특히 정치인은. 오늘 아주 대전에 경사가 난 날이잖아요. 우리 권 시장님 정말 축하드리는데, 아까 우리 강원택 회장님이 축하한다고 해도 박수 안 치시대. 예? 아니, 그게 충청도 스타일입니까? 참 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근데 좀 저나 우리 권 시장님이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행 이 선거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권 시장님이랑 국회에 있을 때. 잘 만들어 놓지. 그래서 우리 강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낡은 것은 바꿔야 돼요. 선거법도 그렇고
또 헌법도 그렇고 낡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잘 맞게 이렇게 바꿔야지 그냥 그 타성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2년여가 넘도록 대전 시민들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건 이제 물론 그 법을 제대로 운용했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법이 잘못된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지구당이 있고 또 정치 활동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잘못된 옛날에 이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그래가지고 지구당을 폐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것도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무튼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날 대전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재일 원장님께서 초청을 해주셨고 우리 강원택 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정치학회하고 활동을 오늘 이 행사를 하시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대전 정책 엑스포 2016을 준비하신 우리 권 시장님이나 대전시 의회에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인식 의장님이 이렇게 또 함께 와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희망의 정치, 국민의 국회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지난 4.13 총선이 지난 지가 이제 한참 지났죠. 그리고 국회가 개원된 지는 한 2달 반쯤 됐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20대 국회가 과연 어떻게 그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로서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제 그 생각을 좀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15대의 국회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21년 전에 국회에 들어갔는데 항상 그때부터 이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정치학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마 그 답이 학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하는 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산골에서 산토끼하고 같이 컸어요, 저는. 예. 이제 노루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고라니도 있고 그놈은 뒷발이 하도 길어가지고 이 뒷동산에 가면은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아주 그냥 어떻게 이 산을 빨리 잘 올라가는지 어릴 때 그놈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면서 거기서 컸는데 아주 그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때죠. 그래서 제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에서 나무를 하고 일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선친께서 야 그래도 이 공부를 해야지 나무 하면 되겠냐. 그래서 원래 저희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요, 정식 중학교가. 그 대신 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 이제 고등국민학교를 제가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래도 이제 입학을 거기라도 하게 되니까 날아갈 듯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가다가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공부도 잘하고 저하고 단짝인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고등국민학교도 갈 수 없어서 소를 끌고 이렇게 농산일을 하는 데서 이렇게 마주쳤죠. 지금도 이제 그때 그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야, 여기 저런 친구가
그래도 공부는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도 공부는 할 수 있게 해주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또 굶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이 정치가 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정치라는 말보다는 하여튼 그때는 이제 민의원, 참의원 이런 게 있을 때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는 정말 좀 세상을 좀 바꿔보자,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세상을 바꿔볼 수 있는 것이 정치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 에너지라고 하는 책도 한번 발간한 적이 있어요. 이 정치가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발휘할 때 그것이 우리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제 인도의 그 네루 수상이 있죠. 네루 수상이 정치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네루 수상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루 수상의 그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이제 고통이나 어려움을 처했을 때 위로해주고 하는 수준인데, 사실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정치다, 이렇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그게 정치다.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도 균등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이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의 길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떤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롱하기까지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신뢰를 받고 국민들이 저 정치에 기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손을 잡아주는, 이게 정치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는 저건 우리 가까이 할 게 못 돼. 그리고 또 여러 방법으로 정치를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 현실. 이제 국회는 말이죠, 입법, 사법, 행정 그 3부 중에서 사실은 국민과 제일 가까워야 되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직접 투표에 의해서 뽑아서 만든 것이 국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정부나 법원보다도 사실은 국회가 국민들과 거리가 제일 멀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0대 국회는 정말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국민들하고 이렇게 멀어진 이 간극을 좀 좁히는 노력이 절대 필요해요. 그게 선행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럼 이렇게 정치와 국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가 밥값을 하지 못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꾼으로 썼는데 이 사람들이 특권이나 기득권 위에 앉아서 그걸 누리기나 하지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런 잘못된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밥값을 못하면서 세비만 많이 받아가고 이런저런 특권을 향유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권한, 세비, 뭐 보좌진 뭐 등등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 끝에 하여튼 국회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대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잘 섬기는데 왜 국민들이 우리를 몰라주시는가. 이렇게 컴플레인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4.13 총선 결과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오랫동안 잠시 이 5대 때 이제 그 한나라당과 그 당시에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이렇게 3당 체제가 잠시 됐던 적이 있죠. 15대 때. 그 이후로는 이제 양당 체제, 그 이전에도 주로 이제 양당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3당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제3당이 총선을 앞에 두고 급조된 정당인데 그 정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정치를 정상화해라.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이제 그런 게 또 다른 국회에서의 한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여야가 항상 대치하면서 제 밥값을 못하던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제3당이 출연을 한 이제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경쟁과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정상화해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총선의 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생산성도 높이면서 국회가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제발 좀 국민을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개월 반 동안 이제 국민적인 요구가 협치인데 과연 협치를 하고 있느냐? 뭐 협치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이 주제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협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2달 반쯤 지났는데 그 대화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대화는. 근데 아직 타협은 아직도 옛날식의 그 벼랑 끝에 가야 타협이 되는 이제 그것은 이제 구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어제 국회가 추경을 비롯해서 전체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그 전에 합의를 했다가 또 그게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다가 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적인 그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21년 동안 지금 이제 국회에 다선 의원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15대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계속 국회에 있었던 사람은 제가 유일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6선 이상 중에는 다른 분들은 중간에 쉬었다가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 20년은 국회 히스토리죠, 제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과거에 한 지난 20년의 그 우리 국회의 모습과 지금 이번 20대 국회 요 2달 반 동안 요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그래도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은 변화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8대까지 선진화법이 있기 전에 18대까지는 동물국회였다. 뭐 하여튼 힘겨루기를 막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정치인은 식물국회보다는 동물국회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사실은 이제 정상국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동물국회는 절대 안 되고 식물국회도 곤란하고 그렇지만 저는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식물국회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고 정상국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국회. 그런데 1년에 2달 반 동안의 국회 운영을 보면 정상국회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국민들께서 4.13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를 만들고 3당 체제를 만든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그걸 수용하지 않고는 아마 정치인들이 배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달라져서 진짜 국민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좀 희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금 내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좌진도 만들어주고 세비도 주고 그러면 국민에게 희망이 돼야지. 예? 국민들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정치하면은 머리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되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 기준은 국민의 기준이라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우리 국회가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24시간 국회의원이 바쁘면 뭐합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 가장 가까워야 될 국민과 국회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좁힐 방법이 무언가 고심 끝에 제가 특권 내려놓기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 취임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특권 내려놓기를 스스로가 천명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이죠. 제가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15분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뭐 학자도 있고 시민사회 출신도 있고 또 언론인도 있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5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전직 국회의원 혹은 국회에 있던 그 직원도 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순수한 민간에다가 15명을 위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리스키한 측면이 있죠. 예? 거기서 뭐 그냥 너무 과도한 걸 가져오면 참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20대 국회도 과거처럼 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우리 정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셀프 개혁은 안 되는 거니까. 옛날에 각 당이 뭐 이런 약속하고 저런 약속하고 별 짓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모면하고 나면 그걸 벽을 넘지 못하고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공수표만 남발하게 됨으로 해서 신뢰만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권력기관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개혁한다고 해서 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또 한 번 속고 또 한 번 좌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셀프 개혁은 너도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셀프 개혁은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셀프 개혁을 하지 않고 그 시민들한테 100% 맡겨서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무슨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3개월 내에 여러분들의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200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200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200가지가 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자유기업원이라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200가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고 또 신문 이런 데다가 200가지가 당신네들이 200가지라고 그랬는데 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봐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온 답변은 그냥 200가지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건 그래 200가지일 수야 있겠습니까? 예? 또 무슨 이제 군인들이 장성을 달면 또 엄청난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특권 계층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눈에 잘못 비춰졌으면 그렇게 막 부풀리면 그걸 믿고 또 그걸 가지고 비판할까. 결국은 특권층의 잘못이고 기득권층의 잘못이지 그것을 꼭 그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특권과 권력 노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는 그렇지만 요즘에 언론을 보시면 참 국민들이 기가 찰 노릇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이 특권과 부패를 향유하고 있는 요 계층에 대해서 우선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시행한 다음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특권과 부패의 고리를 끊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선도적으로 국회가 먼저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한들 동조를 하겠습니까? 국회가 먼저 확실하게 하고 나면 국회가 우린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거 내려놓으시오 하면 말빨이 먹힐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지도층의 도덕성과 문화가 필요하다.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김영란법이 처음에 제안됐을 때 저 같은 사람들도 야 이건 너무 혁명적인 거 아니야?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조금 주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학자들도 빨리 하라고 그러고 왜 안 하냐고 그러지. 또 언론도 그렇지. 시민사회도 그렇지. 결정적인 것은 이제 대통령이 마이크를 크게 틀어놓고 이건 왜 안 하시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낙선하겠구나. 꼭 해야 될 걸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향유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선거에 표를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그러니까 국회가 아이고 이거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조금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한번 세상을 좀 확실하게 바꿔보고 우리 부패와 이 청탁의 문화를 좀 바꿔버리면 신천지가 열릴 수도 있지 않냐. 이왕 이렇게 됐는데 아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 준비 기간을 1년 반을 뒀어요. 준비 기간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아직 이제 정부가 준비가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인데 준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런 것도 이제는 흔쾌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민원 문제 이런 걸 외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잠시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투명성 지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달게 감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현실, 국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가 경제 위기지요. 이런 정도로 경제 위기가 수습이 되지 않고 지속이 되면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아주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영업자는 전반적으로 그렇고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면에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빚은. 그러니까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죠. 그리고 청년들 지금 일자리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평화의 위기가 심각하죠. 거기다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3대 위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생에 아주 허덕이고 있죠. 요새 이제 뉴노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성장이 고착화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지 않고 실업은 심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성장이 없이는 분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분배를 개선할 것인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공정경제라든지 동반성장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수경제론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의 원천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마치 분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넓게 퍼지는 것처럼 경제 성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바텀업 해서 그게 좀 고루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소비를 해줘야,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수경제론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현재 제가 3대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저는 청년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문제, 특히 청년 실업과 신용 불량 문제, 부채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공공 부분부터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 민간 부분은 과도한 시간, 너무 많은 일을 오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자리를 나누기를 비롯해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꼭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대로 주어야 될,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평화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SLB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잠수하면서 탄도탄을
쏘는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어디서 출몰해가 게릴라식이란 말이죠. 심각하죠. 그래서 사드 가지고도 이게 제대로 이걸 방어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다 어디 다니다가 그냥 불쑥 나타나서 쏘니까 이게 이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든 또 사드든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을 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방향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SLBM은 굉장한 위협이에요. 이게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고 또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우리하고 수십 분의 1밖에 군사비를 못 쓰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래봤자 우리한테 당할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한편으로 좀 쉽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정말 이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 지난 8년 반 동안 이분들이 계속 제재 일변도를 하고 과거에 금강산도 문을 닫고 또 지금은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고 심지어는 무슨 인도적인 지원까지 다 끊은 상태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이제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신문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게 나던데 그 나진 하산 지구 그쪽에 이제 한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렇게 협력 사업 같은 거 추진하던 것들도 전부 다 스탑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간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정권의 이런 제재 일변도의 강압적인 정책이 과연 작동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외교적인 노력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책도 같이 이렇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헌절에 경축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가 동북아 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만들어서 4대국 외교를 펼치겠다 이렇게 제가 천명을 했고 실제로 제가 의원외교단을 만들었어요. 중진들로. 그래서 이분들이 미일 중러를 상대로 해서 의원들 의회 외교뿐만 아니라 그쪽에 중요한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 조금 이렇게 거들어주고 힘이 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펼칠 작정이고 저 스스로도 이제 나서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평화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이제 87년 체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대통령들이 과도하게 그 권력을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5년 단임제를 채택을 했고 지난 30년 동안 시행한 것이 내년이 되면 30년이 되는데 과연 그 헌법이 우리한테 맞는 거냐? 응? 이제 30년이면은 그 6분의 대통령이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차이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그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이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왕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과도한 권력 때문에 각 정당은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거든요. 무한 경쟁을. 그냥 선거가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다음 대선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런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못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권력 쟁취하기 위한 노력,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왕적 권력을 독점한 이 정권이 국민은 제대로 안중에 없고 이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식하고 또 우리 헌법이 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개헌이 필요하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 강원택 회장님께서 지방에 오셨을 때 느끼는 소회를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지방에서 국회의원을 4번 하고 지금은 종로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형편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데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된 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반쪽 자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모든 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방이 제대로 역할을 지방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지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럴 권능도 없는 것이고, 이런 반쪽 지방자치, 이건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방과 중앙의 분권을 확실하게 하고 불균형을 좀 균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하는 내용도 개헌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권력 구조와 지방 분권이라든지 기본권 문제라든지 너무 또 과도한 욕심을 내다가 이제 이 불발에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20대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첫째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되겠다.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취지고요. 또는 이제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되겠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반성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에 정말 괄목할 만한, 지구상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성공을 거둔 나라인데 지금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생각을 하면은 조금 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닥치고 있는 현안에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제 기업들은 그 황제 경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래 기업은 단기업적주의라서 그 한 해에 이제 성적표만 주로 챙깁니다. 기업들은. 물론 이제 대주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CEO들이 좀 그런 것이거든요. CEO들이 이 1년마다 이제 주총에 보고되는 성적표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인데 이 사람들은 매달 그리고 또 수시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냥 우선 당장에 몰두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중기 장기적인 노력을 하는 게 부족하다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회는 어떠냐? 사실은 국회는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고 국회가 4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기관이어서 오히려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서는 하루하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나 기업이 제대로 하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국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정체하지 않고 미래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제대로 위상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하려면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국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전임 의장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국회 미래발전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미래를 위한 인재들이나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집대성하고 그것을 이제 국가적인 힘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을 20대 국회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에다가 플러스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무 제가 오래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정치가 신뢰의 위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필리핀 속담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국회가 20대 국회가. 그래서 핑계 대지 않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또 마음을 비우고 정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노력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이제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의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정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뭐 질의응답 이런 건 없는 거죠? 있어요? 있으면.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15회 대전미래기획포럼 희망의 정치, 국민의 정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대전발전연구원 유재일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행사 마치겠습니다.